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 작성인데 371페이지 한번 보세요. 확인 설명서 작성이 있는데 372페이지에 보면 확인 설명서 서식 1번이 있죠. 그리고 374, 75가 있고요. 그 376페이지에 보면 서식 비교 정리를 해놨습니다. 376페이지. 그 376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인 설명서 서식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용이 있고요. 주거용은 1의 서식이라 하고 비주거용이 2의 서식, 토지가 3의 서식이고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4의 서식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이건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건데요.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1번에 있는 대상 물건의 표시, 2번 권리관계, 그 다음에 7번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8번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그 다음에 9번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13번 중개보수 산출 내역. 요거는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4가지 사항 공통적 기재사항이죠.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대상 물건의 표시 중에서 내진 설계와 내진 능력은 1, 2의 서식, 이게 포항 지진 때문에 신설됐습니다.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기본 확인 사항. 기본 확인 사항은 개업 공개사가 각종 공부 등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 사항이고요.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부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부 확인 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에 보면은 내진 설계, 내진 능력은 건축물 대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1, 2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민간임대가 뭐냐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시군구에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간임대 등록 여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주택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때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니까 2의 서식, 비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이거 2개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민간임대 등록 여부 이런 거 체크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권리관계는 모든 서식 다 기재되는 거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제한물권, 건조당 설정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간임대 등록 여부와 계약갱신 요구권은 1, 2의 서식만 해당되고요. 3, 4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권리관계는 모든 서식 공통적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은 1, 2, 3, 4의 서식만 해당되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은 산에 있는 거, 산은 임야는 사실상 개발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입지조건이 있는데 입지조건,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가 되겠고 4의 서식은 입지조건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 입지조건의 경우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입니다. 도대주 교판이 뭐냐면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 1의 서식이고요.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2의 서식은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기재 안 하고요. 3의 서식은 주차장도, 토지는 주차장도 기재할 필요 없습니다.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토지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비주거용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토지의 경우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하면 됩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가 위탁관리인지 자치관리인지 이런 것들은 1, 2의 서식만 해당되고 3인 토지나 임목은 관리에 관한 사항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선호시설은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비선호시설. 뭐가 비선호시설인지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이 비선호시설이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호, 불호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자기가 변심을 해놓고 개업공개사에게 뒤집어 씌울 때 이렇게 비선호시설 왜 설명 안 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지인 보니까 안양에서 관악산이 보이는데 그 묘가 보인대요. 4층에서. 근데 그 묘 보이는 거 설명 안 했다고, 비선호시설 설명 안 했다고 계약 취소하겠다, 계약금 준 거 다 돌려달라,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요. 개인 취향이긴 한데 어쨌든 웬만한 거는 다 적어 놓는 게 좋겠죠. 비선호시설, 화장장, 봉안시설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거래 예정 금액은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죠. 거래 예정 금액, 대권, 금세, 실수, 대권, 금세, 실수, 금세, 실수,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 일종의 시세가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대권, 금세, 실수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다만 재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것 4가지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말은 1, 2의 서식만 해당되고 3, 4의 서식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종합부동산세, 토지나 임목의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큰 공장 용지, 뭐 대기업 이런 거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6월 1일 딱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을 다 내야 되죠.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아까 이게 민간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집을 여러 채 다주택이라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죠. 종합합산가세에서 제외됩니다. 민간임대 등록을 하면. 자,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여기까지 기본 확인사항.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확인사항인데,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했죠.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는 1, 2의 서식만 해당되는데, 1의 서식은 소방의 경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를 체크해야 되고요. 2의 서식은 소화전, 비상배를 체크해야 됩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합니다. 주거용이라도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 자, 바닥면이 신설됐다고 했죠.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1의 서식은 3개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비주거용의 경우 벽면, 바닥면은 체크하는데 도배는 체크 안 해도 됩니다. 자, 우리 학원 건물 여기 도배 안 돼 있잖아요. 상가인데. 그래서 도배는 체크할 필요 없다. 3, 4도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체크하지 않고요.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환경조건이 뭐냐면 일조량, 소음, 진동입니다. 일소진. 일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세부 확인사항이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도배가 깨끗한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주인이 못 들어오게 하면 알 수가 없죠. 일조량이 얼마인지는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일조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인데요.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외에.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중개보수 100만원 외에 부가가치세 10% 받아도 되죠. 10만원 더 받아도 되고요. 간이가세 사업자라면 4만원 4% 더 받아도 됩니다. 불법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세금 받아가지고 내야 되니까
간접세잖아요. 직접세가 아니라. 그래서 교육공개사 받아서 어차피 세금 내는 거니까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 서식 4개 비교하는 것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33회 때도 출제를 했습니다. 4개의 서식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389페이지 전자계약서입니다. 전자계약서. 전자계약서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 생략된 거는 이제 1월 달부터는 다시 보충을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초 입문과정이니까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특징입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보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경제적이냐 하면은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보통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더라고요. 그럼 장기 모기지론을 한다면 최소한 500만 원 이상 이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중개업소에 전화해가지고 미리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합니까? 물어보고 가야 돼요. 그냥 가서 이미 계약하겠다, 가계약금 입금시키고 나면 전자계약서 안 한다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귀찮아가지고. 실제 귀찮은 게 아닌데 안 해본 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미리 반드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라면 대출 받으려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도 우대금리 적용해 주니까 꼭 미리 사전에 전자계약 가능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개업공개사가 배워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법무 대행 보수 30%, 법무사 그 등기 신청 대행 보수 30% 절감 할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서류 발급을 최소화합니다. 건축물 정보, 토지 정보를 자동 조회 가능합니다. 건축물 내장 이런 거 돈 안 주고 바로 자동적으로 조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편리한 게 도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자 서명하면 됩니다. 계약서 따로 5년 동안 보존할 필요 없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별도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전부 보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또 여기서는 보관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보관. 뭐 보존, 보관 구분의식은 이건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확정일자 무료로 시스템에서 부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해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한 이유가 계약서 위변조,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합니다.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데 저도 전자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봤는데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니까 타임스탬프가 찍히더라고요. 타임스탬프, 시점 확인 필, 시점 확인 필 1, 시점 확인 필 2 도장이 찍힙니다. 그럼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성사된 거 전자서명을 완료하고 나면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몇 초 계약 성립됐다 찍히고요. 이렇게 물음표가 찍힙니다. 물음표 도장처럼 노랗게. 그 다음에 만약에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시점 확인 필 2 도장이 찍힙니다. 그래서 위변조 불가능합니다. 우리 종이계약서는 언제 적었는지 알 수 없죠. 나중에 위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 설명서 서식에 빈칸을 다 안 채우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 만약에 칸이 다 채워져 있는데 그게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자격, 무등록업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전자계약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는 이용할 수 없으니까 불법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을 철저하게 한다.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개업공개사이어야만 전자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요. 거래 당사자 신분 확인도 철저하게 하는 게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그래서 신분증도 확인하지만 휴대폰 본인 인증도 한 번 더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한다. 따라서
전자계약서 적으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394. 개별적 중개실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최근에는 시험에 거의 출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 편무계약이면 계약 효력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등기할 때 취득세 납부 영수증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취득세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하면 과태료, 취득세 빼기 2%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이 4%죠? 그럼 4% 빼기 2% 하면 2% 곱하기 5배 하면 10% 과태료 내야 됩니다. 저는 현업에서 봤는데요.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막 투기 목적으로 갭투자 이런 게 되겠죠. 취득을 해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되팔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60일 넘어버리면 인감증명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인감증명 유효기간. 그래서 새로 인감증명,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 떼주려고 하겠죠. 안 떼주고 인감증명서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판결문 받아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죠. 그럼 새로 인감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또 돈 더 내라고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60일까지 안 가고 잔금 치르자마자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죠. 법무사한테 바로 대행을 시킵니다. 대부분은. 자, 그 다음에 미등기 전매 등을 금지하고요. 먼저 체결, 만약에 미등기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등기를 해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60일 이내에 등기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만약에 미등기 전매를 하게 되면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서 금인제도입니다. 금인이라는 건 뭐냐면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제도가 금인제도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실상 지금은 금인받을 일이 거의 없고요. 제가 옛날에 2006년 1월 1일 되기 전에 제가 매매를 직접 부동산을 매매해 봤는데요. 그럼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보통 계약서를 3부 이상 작성합니다. 각각 한 부씩 주고 개업 공개사도 계약서를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의 경우 2부를 더 작성하거나 아니면 한 부를 가지고 복사해 가지고 이걸 금인계약서라고 하는데 금인받으러 가가지고 시군구에 금인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계약서에다가 금인하고 스탬프 도장 찍어주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시까지는 아니고 며칠 날짜 적고요. 시장군수구청장 도장 찍어줍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할 때 이 금인계약서를 첨부해야 되고 이 금인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관이 등기필 도장 찍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면 그게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등기필 통지서라고 하죠. 자, 그래서 한 분은 원본 돌려주면 이걸 등기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에 금인받아야 됩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3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매매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신고하면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니까 따로 금인 안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보니까 별도로 금인받을 필요 없고요. 금인은 시, 군, 구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한테 받아도 됩니다.
여러 시군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금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부동산 여러 개가 있으면은 만약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것도 취득하고요, 구리시에 있는 것도 취득하면 구리시에 금인 신청해도 되고 종로구에 금인 신청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계약서 원본 한 부하고 사본 2부, 3부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냥 제가 한 부 가져가 보니까 자기들이 복사하더라고요. 한 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부는 관할 세무서에 송부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소재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1통의 사본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원래 사본 2통 제출하면 되는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시군구수 플러스 1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1통 남는 거는 만약에 종로구에도 있고 아까 구리시에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종로구에 금인 신청하면 3부를 제출하면 사본을, 한 부 남는 거 이거는 뭐 하냐면 구리시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 심사는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형식적이 뭐냐면 필요적 기재사항,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지급관계, 개업공개서 인적사항, 조건, 기한,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인도장을 찍어줍니다.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만 하죠. 자, 금인 신청자는 계약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인 신청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는 과거 시험에 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금인 신청하여야 한다. X입니다. 의뢰인 요청이 있어도 거부해도 됩니다.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들은 이 금인 신청을 대행해주면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돈을. 근데 개업공개사는 돈 못 받죠. 현실적으로. 뭐 돈 받아도 불법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다른 개업공개사들이 안 받으니까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법무사들은 어차피 등기소에 가야 되니까 등기소에 가면서 시군구에 가서 받아주고 10만 원 돈을 받기 때문에 법무사들은 현실적으로 금인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법무사들이 거의 받아주고 있죠. 금인을. 그럼 법무사들한테는 법무사 업무 대행 수수료 보면은 그냥 나중에 영수증만 뭐 어디 썼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돈 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취득세도 대신 내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개업공개사는 워낙 손님들이 중개보수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법정보수 초과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이 있을 경우 조건 기한도 기재해야 된다. 자, 다음은 부동산 400페이지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뭐냐면 이게 김영삼 정부 때 1995년 7월 1일 신설됐는데요. 김영삼 정부 때 지금부터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된다. 부동산도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을 훔쳐도 절도죄 성립하지 않죠. 동산, 물건들은 그냥 가져가 버리면 훔쳐가면 그게 자기가 소유자가 되지만 부동산은 훔쳐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등기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가져간다고 자기가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부동산은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 신탁이라는 건 명의를 맡긴다는 뜻이죠. 명의를 맡기면 안 된다, 남한테. 단 명신탁에서 제외되는 게 뭐가 있냐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는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본서 40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것을 양도담보, 가등기 하는 것을 가등기 담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5번째 줄에 동그라미 2번 상호명의신탁 있죠? 여기 상호명의신탁,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이걸 소위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401페이지 맨 위에서 6번째 줄에 보면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에서 제외됩니다. 재건축하면 재건축 조합에다가 명의를 맡기죠. 조합이 수탁자가 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누가 내요? 신탁자가 내죠. 수탁자가 내는 게 아니고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데요. 수탁자라는 것은 명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받을 숫자. 자, 이런 것들은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명의신탁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냐면 명의신탁을 하면 신탁자, 명의를 맡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명의를 받는 사람, 수탁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이런 거는 처벌 안 받겠죠? 자, 명의신탁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특례는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인데 특례, 특별히 예외다, 예외. 특별히 예외가 있다. 명의신탁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신탁, 종중명의신탁,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며 처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명의신탁의 유래가 종중명의신탁이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1900년도까지만 해도 종중, 문중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대부분. 일제가 1920년대에 우리나라 토지를 침탈할 목적으로 종중명의로 되어 있는 걸 등기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등기를 해라. 단 개인 이름으로만 등기가 가능하고 종중, 비법인 사단 명의로는 등기가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만약에 그래서 등기 안 하면 주인 없는 땅으로 보고 국가가 몰수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중 땅을 할 수 없이 종손, 장손, 장남 앞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지금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 다 형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형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중 어른들 모이면 맨날 싸움만 합니다. 이제 문중 앞으로 등기 넘기자 이렇게 하면 형님은 내가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뭐 괜히 돈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고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통 관습이 종중이 이제 거의 해체됐죠.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민족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이게 등기 제도를 사실 도입했죠. 배우자 명신탁, 배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 보통 옛날에는 남편 명의로 등기를 많이 했죠. 근데 요즘 중개업을 해보니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걸 팔고 다시 살 때는 거의 다 부인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는 것도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처벌하지 않고 명의신탁 유효다. 원래 명의신탁은 무효고 처벌한다. 자,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해당되지만 처벌하지 않는 것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명의신탁의 유형은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이 있고요. 크게 보면 계약명의신탁, 위명명의신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명의신탁은 이자간, 두 사람 간에 양자간, 이자간 같은 말이죠. 명의신탁이 있고요. 삼자간, 중간 생략형 등기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민법시험에 한 문제는 출제되죠. 이자간 명의신탁,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삼자간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 중에서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이자간,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입니다. 신탁자인 실권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인 등기 명인이 있는데 이 두 사람 간의 명의신탁, 명의를 맡기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로 인한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무효를 가지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악의 제3자가 지득했다. 악의 제3자라고 하면 뭐냐면 이 두 사람 간의 맹신탁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악입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지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입니다. 배임이 임무를 배반하는 게 배임행위죠. 그럼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맹신탁 유형 모두 다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인데 대법원 판례가 모두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이 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자간 맹신탁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이제 3자간 맹신탁. 3자간이 2자간보다는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민법 시험에는 거의 한 문제 나옵니다. 3자간 맹신탁 또는 등기 맹신탁, 중간 생략형 맹신탁 다 같은 말입니다. 원소유자인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근데 매수인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해버리면 돈 주고 등기 넘겨받으면 되는데 이 수탁자와 등기 명의인하고 맹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 맹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라고 했죠. 모든 수탁자 모두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탁자는 어떻게 명의를 넘겨받아야 되냐? 맹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해지라는 것은 장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해지인데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이니까 해지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 수탁자가 명의를 안 넘겨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해지 불가능하니까 매도인이 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를 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안 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해서 이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해가지고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는 때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은 성립하지 않지만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처분했다면, 처분을 안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할 게 없죠. 왜냐하면 명의만 수탁자 명의로 돼 있지 소유자는 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효자의 등기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맹신탁, 우의명맹신탁. 사실 이게 더 적발하기가 어렵죠. 3자간 맹신탁은 세 사람이기 때문에 세 사람 간에는 비밀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계약맹신탁은 보면은 매도인이 있고요. 매수인이 있는데 매수인은 자기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자금주, 물주, 스폰서, 신탁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맹신탁 약정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이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선의라는 것은 매도인이 자금주가 따로, 물주가 따로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경우는 매매계약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합니다. 근데 제3자가 이 명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했죠.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만 무효라고 했습니다. 모든 맹신탁 유형 전부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의 죄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제3자에게 팔면 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당이득은 얼마인지 부당이득
1번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예를 들면 MB 천암 김재정 씨가 도곡동 땅을 매도인으로부터 20억에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3자에게 한 260억 정도,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260억 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고도 200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돈을 대줬습니다. 이게 누군지 밝혀졌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20억을 대줬다고요? 20억을 대줬는데 지금 팔고 남은 돈이 200억이라고요? 그러면 부당이득을 매수자금 금은 20억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아니다. 부동산 자체 200억 받고 팔았으면 남는 돈 20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답은 1995년 7월 1일 실명법 제정 이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게 상당하고, 그 전부터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자, 명의신탁 유형 3가지가 있습니다. 벌칙입니다. 민법에서는 벌칙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요. 404페이지에서 406이죠. 우리 중개실무에는 출제를 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3가지가 있습니다. 명의신탁자, 허위담보 목록을 제출한 자,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의수탁자, 받을 숫자, 명의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이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과징금은 100분의 30 고정금액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입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100분의 30 고정금액 X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도 과징금 부과받은 자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 등기를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를 부과하고요. 다시 1년이 경과된 경우, 즉 1차 이행강제금 부과되고 나서 1년이 경과된 경우, 즉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10억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면, 즉 명의신탁을 했다면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니까 과징금 최대 10억의 30%면 3억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 1차 이행강제금 10%니까 1억, 또 1년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니까 2억, 합하면 얼마입니까? 3억, 그 다음에 3억, 6억, 7억, 9억, 9억까지 뺏길 수 있네요. 10억.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0억을 남의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최대 9억까지 뺏길 수 있습니다. 벌금. 물론 현실적으로 벌금 2억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2억 이하니까 극단적으로 최대로 받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다른 징역 벌금은 보면 보통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는 벌금이 훨씬 더 금액이 크죠? 벌금이 더 금액이 큽니다. 이렇게 보통 5년에 5천만 원인데 이기는 2억이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징역보다는 이거는 벌금을 선고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06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